정보처리 흥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3회 소프트웨어 설계 쪽 기출 해설 특강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계시면은 아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제가 찍어놓은 기출 해설 특강들을 모두 다 듣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된다. 자, 필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제답 해가지고 애지간하면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들 하는데 맞아요. 맞긴 한데 그렇게 하면은 2019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됐어요. 필기하고 실기하고 아예 따로 분리해서 공부를 하면 됐으니까 과목 자체가 틀리니까. 근데 2020년도 개편되면서부터는 그렇지가 않아요. 필기에 있는 내용들을 실기에서 써야 된단 말이라. 그러니까 필기 때 최대한 익숙하게 들어야지, 익숙하게 만들어야지 실기 때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학습 방법은 필기부터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실기까지 한 번에 합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지만 지금은 빨리 우리 필기 따야 되니까 필기를 따야지 실기를 따든 뭘 하든 하니까. 자, 그러면은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챕터 1 소프트웨어 설계 쪽이고, 자, 1번 아래의 UML 모델에서 차 클래스와 각 클래스의 관계로 옳은 것은,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가 이렇게 채워진 삼각형이란 말이에요.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차 클래스를 버스 클래스가 상속받고 있고 트럭 클래스가 상속받고 있고 택시 클래스가 상속받고 있단 말이라, 자, 이렇게 상속 관계에 있는 거는 일반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일반화 관계를 상속 관계라고 한다. 자, 추상화 관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얘가 추상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가 구체화 시켜야 되겠죠. 자, 구체화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빈 삼각형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자, 의존 관계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얘를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의존 관계를 표시를 하는 거고, 자, 그룹 관계 같은 경우에는 집약 관계, 애그리게이션하고 컴포지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애그리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 컴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안에 차 있는 이렇게 마름모로 표시를 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1번의 정답은 일반화 관계, 얘는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검토 방법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요구사항이든 뭐 소스코드이든 일단 검토 방법에 대한 거예요. 검토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공부한 거는 세 가지죠. 자, 세 가지. 동료 검토라는 게 있고, 동료 검토라는 게 있고, 그리고 워크스루라는 게 있어요. 자, 워크스루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스펙션. 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동료 검토 같은 경우에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관계자들한테 내가 설명을 해주는 거를 동료 검토라고 하는 거고, 워크스루라고 하는 거는 미리 자료를 배포를 해. 그리고 나서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짧은 회의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런 검토를 하는 거, 그걸 보고 워크스루라고 하는 거고, 인스펙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빠져요. 얘 둘은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인스펙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빠지는 거야. 자, 빠진 상태에서 다른 전문가 그룹이 하는 거, 그걸 보고 인스펙션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리팩토링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다시 만들다. 리팩토링이니까 뭔가 다시 만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사용자 이외의 전문 검토 그룹이 요구사항 명세서를 상세히 조사하여 결함, 표준입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거는 얘는 인스펙션이 되는 거지, 인스펙션이. 그래서 얘는 인스펙션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자, 동료 검토. 요구사항 명세서 작성자가 요구사항 명세서를 설명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설명을 들으면서 결함을 발견한다. 여기 뭐 회의라는 내용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동료 검토가 맞는 거지. 그래서 얘가 맞는 설명이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라. 자, 인스펙션. 자동화된 요구사항 관리 도구를 이용하여 요구사항 추적성과 일관성을 검토한다. 자동화된 요구사항이래요. 뭔가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럼 케이스 도구를 이용하는 거지. 인스펙션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그룹이 뭔가 검토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이 인스펙션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자, 케이스 도구. 검토 자료를 회의 전에 배포해서 사전 검토한 후 짧은 시간 동안 검토 회의를 진행한다 라고 하는 거는 얘는 워크스루에 해당이 되는 거죠. 워크스루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라. 오케이, 외워두셔야 돼요. 동료 검토가 있고 워크스루가 있고 그리고 인스펙션이 있다라는 거. 케이스 도구는 말 그대로 도와주는 거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컴퓨터가 도와준다, 컴퓨터가 에이디드한다, 이런 도구이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UI 설계 원칙 중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원칙은, UI 설계 원칙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자, UI라는 게 있고 UX라는 게 있잖아요.
자, UI라고 하는 거는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내가 지금 네이버 화면 보고 있어 라고 하면은 그 네이버의 인터페이스, 나하고 네이버하고 접점을 만들어준 거잖아. 그걸 보고 UI라고 하는 거고, UX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 경험이에요. 자, UX 디자인을 한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자, UX 디자인을 한다라는 거는 사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용해봤더니 훨씬 더 낫더라.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UX를 기준으로 UI를 만드는 거지. 사용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UI를 만들게 되는 거라. 우리 정보처리 기사 따니까 UI가 뭐고 UX가 뭐고 이런 정도는 알아두셔야지. 자, 어쨌든 요거는 문제에서 살짝 벗어난 거고, UI 설계 원칙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자,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얘는 로그인하는 영역이야, 얘는 뭐 그 웹툰 영역이야,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직관성이 되겠지. 직관성.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직관성이 되는 거라. 자, UI 설계 원칙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직관성,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딱 봤는데 이게 뭐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라. 자, 유효성, 사용자의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학습성, 누구나 쉽게 그 학습을 해야 된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유연성, 앞으로 나오는 모든 유연성, 정보처리 기사에서 나오는 모든 유연성 같은 경우에는 뭔가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 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며 오류를 최소화해야 된다. 뭔가 수정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유연성이라고 한다. 자, 직관성,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유효성, 그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해야 되는 거예요. 학습성,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유연성, 뭔가 확장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UI 설계 원칙, 직관성, 유효성, 학습성, 유연성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얘는 실기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 자, UML에서 활용되는 다이어그램 중 시스템의 동작을 표현하는 행위 다이어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UML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언어예요. 언어. 그림 그리는 언어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구조 다이어그램하고 행위 다이어그램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구조 다이어그램하고 행위 다이어그램. 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UML을 그린다라고 하는 거는, UML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쇼핑몰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쇼핑몰 안에 뭐 들어가 있어요? 회원 들어가 있지, 상품 들어가 있지, 주문 들어가 있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라, 자,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회원의 구조를 만들어주고, 회원의 아이디, 패스워드, 뭐 전화번호, 기타 등등 이런 구조를 만들어주고, 상품의 구조, 상품명이라든지 상품 가격이라든지 이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 그걸 보고 구조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든가 배치 다이어그램이라든가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라든가 뭐 객체 다이어그램이라든가 이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를 구조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고, 회원이 주문을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상태가 어떻게 바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행위, 그 객체들, 그 구조들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이런 행위 다이어그램으로 나눠지게 된다. 그래서 행위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상태 다이어그램이라든지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요거는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쓰세요. UML하고, 자, 그리고 디자인 패턴, 요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 나와서 별로 쓸모는 없어요. UML 그려라 라고 하면은 보통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려요. 그리고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려. 나머지 것들, 뭐 상태 다이어그램 그릴 수도 있어. 뭐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은 그릴 수가 있는데, 나머지 것들 별로 그렇게 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용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인 패턴도 마찬가지고. 자, 어쨌든 행위 다이어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행위 다이어그램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시퀀스 다이어그램,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얘가 상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맞는 거고, 활동 다이어그램,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행위 다이어그램에 들어가는 거죠. 자, 배치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배치를 하잖아. 구조잖아. 우리 집에 뭔가 가구를 배치해. 그럼 우리 집에 구조를 만드는 거 아니라 얘는 무슨 다이어그램에 해당한다? 구조 다이어그램에 해당한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 배치 다이어그램은 구조 다이어그램에 들어가는 거다. 자, 구조적 다이어그램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다이어그램,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객체 다이어그램, 컴포지트 구조 다이어그램, 배포 다이어그램, 패키지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이 있다.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구조를. 대표적으로 클래스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을 그리게 된다. 자, 행위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활동 다이어그램,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상태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 인터랙션 오버뷰 다이어그램, 타이밍 다이어그램 딱 보면은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은 다이어그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행위 다이어그램에 해당이 된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아이 쓰세요. 써가지고 가세요. 나머지 것들 뭐 쓰지도 않아. 요런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요런 것들 많이 그리는 거지 다른 것들은 그리지도 않아요. 실무에서. 그러니까 그 시험용으로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이어그램, UML이라는 게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UML에 무슨 구조 다이어그램이 있고 행위 다이어그램이 있고 그래 그거 좋은데 그거 어디다 쓰는 건데 그건 알아야지. 쇼핑몰을 만들 때 그런 회원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구조를 그리는 거고 이런 상품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회원이 어떻게 주문하는지 이렇게 행위를 나타내는 행위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그림을 그려주는 게 UML이다. 요건 알아야지. 요거는 요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야지. 오케이? 뭐 회의 갔는데 UML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UML이 뭐지? 뭐 울트라 무슨 메가 어쩌고 저쩌고인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UML이라고 하는 건 그림 그리는 도구이다. 오케이. 자, 객체 지향에서 정보 운익과 가장 밀접한 관련 있는 것은 정보 운익이라고 하는 거는 안에 있는 걸 뭐 싸는 거죠. 바깥에서 못 보게 이렇게 싸는 거라. 그러면은 객체 지향의 원칙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속, 뭐 다형성, 추상화, 뭐 캡슐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캡슐화에 해당하는 거지. 캡슐화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 인캡슐레이션이 되는 거라. 캡슐화 같은 경우에는 그 약 같은 거에 이렇게 캡슐 안에 싸져 있잖아요. 그 안에 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가? 캡슐을 그 싸놨으니까 확인 못 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캡슐화에 관련된 거예요. 정보 운익, 뭔가 보호하려고 하는 게 캡슐화이다. 오케이? 자, 객체 지향의 특징. 일단 캡슐화라는 게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정보 운익. 자, 캡슐화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이렇게 정보 운익이야. 자,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로부터 내가 뭔가를 물려받았어. 자, 그러면은 그 받은 거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거,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보고 상속이라고 한다. 자, 근데 상속받았을 때 사용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자, 어떤 거냐? 접근 제한자라는 거 있었잖아요. 우리 4과목에서 많이 나오는 자, 프라이빗이라는 게 있어요. 자,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아도 못 쓰는 거예요. 자기 클래스에서만 쓸 수 있는 게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프로텍티드라는 게 있어요. 자, 프로텍티드. 자, 그 다음에 퍼블릭이라는 게 있어요. 자, 퍼블릭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디폴트라는 게 있어요. 디폴트. 자, 자바의 접근 지정자가 아닌 것은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잘 나와요. 자, 요거 네 가지 있다라는 거.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퍼블릭, 디폴트가 있다는 거.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쓰잖아요. 이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퍼블릭 안 쓰잖아요. 걔가 디폴트예요, 디폴트.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상속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거는 프라이빗이다. 상속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접근 제한자는 나올 수 있어. 아주 좋은 문제야. 아주 기가 막히지. 그 출제위원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들을 리는 없겠지만 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내가 이제 또 맞추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어쨌든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다. 자, 다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잘라서 보시면 돼요. 형태가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형태가 다양하다. 그래서 오버로딩이라는 게 있고 오버로딩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오버라이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오버로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함수를 만들었다. 그럼 A라는 함수를 만들었다. 자, 그러면은 인자가 없는 거. 자, A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인자가 하나인 거. A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인자가 두 개인 거. 자, 형태가 똑같잖아요. A라는 형태가 똑같은데 뒤에 있는 인자에 따라서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다양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요걸 보고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거고 오버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상속관계에서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상속관계에서 존재하는 다양성은 야 이것도 기가 막힌 문제다. 상속관계에서 존재하는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오버라이딩인데 부모가 뭔가를 만들어놨어요. 자, A라는 거를 만들어놨는데 그 상속받은 자식이 A라는 거 아이 난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 이렇게 해가지고 A라는 걸 재정의해버려. 그거를 보고 오버라이딩이라고 한다. 깨알 잡아 특강을 들으시면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 자, 추상화라고 하는 거는 뭔가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자, 추상적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것들을 하위 클래스에서 실제로 구현하게 하는 거, 그걸 보고 추상화라고 한다. 리모컨을 만들어요. 이 리모컨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뭐 TV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이런 리모컨들이 있는데 형태가 똑같아. 다 이렇게 생겼어. 다 이렇게 생겼는데 그 라인을 다 따로따로 만든 거야.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바뀌었어요. 형태가 바뀌었어. 그럼 얘도 바꿔줘야 되고 얘도 바꿔줘야 되고 얘도 바꿔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지 말고 우리 이 껍데기를 생산하는 공장 따로 만들자.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선풍기에서 가지고 간 다음에 구현하는 거야. 자, 그리고 에어컨에서 가지고 가서 구현하는 거야, 실제로. 자, 그리고 뭐 TV에서 가지고 와서 구현하는 거지. 이 기능에 맞게 이런 것들을 추상화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
객체 지향의 특징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객체 지향 설계 원칙 중 서브 타입은 어디에서나 자신의 기반 타입으로 교체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원칙은 객체 지향의 설계 원칙, 솔리드 원칙 5가지가 있었죠? 5가지가 있는데 상속받은 거, 그러니까 서브 타입, 이 하위 클래스에서는 부모 클래스를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리스코프 치환의 원칙이지. 이거 외워야 돼.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 리스코프 치환의 원칙이 된다. 영어로 나오네. 영어로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객체 지향 설계 원칙 5가지 솔리드가 있는 거죠. 앞에 이렇게 따가지고 솔리드라는 객체 지향 설계 원칙이 있는데 단일 책임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객체를 만들었어. 클래스를 만들었으면은 얘는 그 일만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산기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으면은 걔는 계산만 해야 되는 거지 뭐 딴 거 하면 안 되겠죠. 자, 개방 폐쇄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수정에는 닫혀 있고 확장에는 열려 있는 거. 그러니까 확장은 많이 할 수 있는데 수정은 최소화시킨다라는 게 개방 폐쇄의 원칙이야. 자, 리스코프 치환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를 언제나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게 리스코프 치환의 원칙이고 인터페이스 분리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쓸데없는 인터페이스 만들지 마라라는 게 인터페이스 분리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계산기다. 그럼 계산기 인터페이스 만드는 거고 뭐 과자다 그럼 과자 인터페이스 만드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인터페이스 분리의 원칙이고 자, 의존성 역전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자주 바뀌는 클래스에 의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 바뀌는 클래스에 의존을 해야지. 만약에 자주 바뀌는 클래스야. 그럼 얘가 지금 바뀔 수도 있단 말이라. 그게 바로 의존성 역전의 원칙이다. 그래서 솔리드 원칙, 객체 지향의 5가지 솔리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오케이?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럼바우라는 양반의 객체 지향 분석과 거리가 먼 것은 자, 럼바우라는 양반이 옛날에 소프트웨어 격동기에 살았어요. 그래서 격동기를 찾으면 돼. 그래서 기능 모델링, 격동기. 그래서 기능 모델링, 동적 모델링, 그 다음에 객하고 비슷하다고 봐. 객체 모델링. 오케이? 그래서 기능 모델링, 동적 모델링, 객체 모델링 이렇게 하는데 정적 모델링이라는 건 없다. 순서대로 어떻게 하냐면은 객체 모델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적 모델링을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기능 모델링, 격동기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게 뭐냐면은 객체 지향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객체 지향적으로 뭔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뭔가를 만들 때 사람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라 쇼핑몰에서 사람이라는 회원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상품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자, 이런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적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그 객체들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라 그런 움직이는 동적 모델링을 하는 거고 그 움직일 때 어떤 기능들이 있느냐 실제로 어떤 기능들이 있느냐 최종적으로 상세한 기능 모델링을 하겠지. 이 안에 데이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능 모델링을 하겠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격동기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객체 모델링은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객체를 만들어야지 움직일 거 아니라 그러니까 먼저 객체 모델링을 하는 거라.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떤 기능들을 이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것들을 상세하게 하는 게 기능 모델링이라고요. 오케이? 격동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럼바우 방법 같은 경우에는 객체 모델링 하게 되면은 객체 다이어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적 모델링 하면은 상태가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태 다이어그램이 나오는 거고 기능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흐름도를 이용을 하게 된다.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격동기도 중요하지만은 격동기, 객체 모델링에서는 객체 다이어그램, 그리고 동적 모델링에서는 상태 다이어그램, 그리고 기능 모델링에서는 DFD를 이용한다라는 거 꼭 이거 별표를 한 37,627개 정도 쳐볼까요? 치다가 죽겠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패턴 중에서 행위적 패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시험 용어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시험 용어로만. 이거를 뭐 어쩌고 패턴이 뭐 어쩌네 뭐 저쩌네 많이 쓰는 건 써요. 뭐 팩토리 패턴이라든지 싱글톤 패턴이라든지 옵저버 패턴이라든지 이터레이터 패턴이라든지 쓰기는 써요. 쓰기는 쓰는데 뭐 이것들이 뭐 실무에서 크게 막 이렇게 활용되고 그러는 건 아니라서 그냥 시험 용어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프로토타입 패턴에 해당이 된다. 자, 일단 디자인 패턴이라는 게 뭐냐면은 디자인 패턴이라는 게 뭐 GOF의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만들었더니 뭐 객체를 이렇게 만들었더니 어우 좋아 이런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야
라고 샘플 코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샘플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개발자들이 그걸 활용하는 거지. 이걸 활용해서 아 이렇게 객체를 만들면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게 디자인 패턴이라고 한다. 그래서 디자인 패턴에는 생성 패턴이라는 게 있고 구조 패턴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행위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생성 패턴 같은 경우에는 객체를 생성시킬 때 필요한 것들. 자, 그리고 구조 패턴 같은 경우에는 객체를 합치거나 아니면 데코레이터 패턴, 뭔가 이쁘게 만들거나 이런 구조 패턴이 있는 거고, 객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런 행위 패턴,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한다. 자, 이 안에 굉장히 많죠. 이 안에 팩토리 패턴도 있고, 싱글톤 패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그 행위 패턴에 옵저버 패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험용으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어쨌든 디자인 패턴. 이건 알아야지.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샘플 코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샘플 코드를 가지고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네가 좀 만들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디자인 패턴이에요. GOF의 디자인 패턴만 있는 게 아니라 아작스 디자인 패턴도 있고 자바스크립트 디자인 패턴도 있고 디자인 패턴은 많아요.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할 때, 프로그램을 할 때 뭔가 바이블 같은 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생성 패턴 해가지고 팩토리 패턴, 싱글톤 패턴, 어브스트랙트 팩토리 패턴, 빌더 패턴, 프로토타입 패턴 가끔 가다가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시험용으로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나오는 거는 팩토리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프로토타입 패턴, 싱글톤 패턴. 싱글톤 패턴은 실제로도 많이 써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객체를 하나만 생성시켜 놓고 이 하나만 가지고 객체를 여러 개 만드는 게 아니라 얘만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get instance라고 해가지고 이 get instance 하게 되면은 이 객체 하나만 계속 리턴을 해주는 거. 그럴 때 쓰는 게 싱글톤 패턴이다. 자, 구조 패턴도 있어요. 뭔가 구조를 만드는 거. 객체를 생성시켜갖고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어댑터 패턴, 브릿지 패턴, 컴포지트 패턴, 데코레이터 패턴. 자, 그리고 퍼샤드 패턴, 플라이웨이트 패턴, 프락시 패턴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리고 행위 패턴, 템플릿 메서드 패턴, 인터프리터 패턴, 이터레이터, 커맨드, 또 그리고 체인 오브 리스폰시빌리티, 스테이트, 그리고 얘는 전략이에요, 전략. 그리고 메디에이터 이런 것들이 있고, 메멘토 이런 것도 있고, 비지터도 있고, 옵저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진짜 시험용으로만 알아두셔야지 이거 어떻게 다 외우고 앉아있어. 어쨌든 구조 패턴이라는 게 있고, 생성 패턴이라는 게 있고, 구조 패턴이라는 게 있고, 행위 패턴이라는 게 있다. 그 안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오니까 요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얘는 사실 얘를 보려면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생성을 어떻게 시키는지 그런 것들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하면은 머리가 그냥 복잡해지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쓰이지도 않는데. 어쨌든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서 하나의 공통된 특성을 표현하는 것은 뭔가 객체들을 묶어서 뭔가 공통적으로 표현을 할 때 사람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에는 눈이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귀 있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손도 있고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뭘로 만들어요? 클래스라는 걸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 클래스가 되는 거라. 자,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쓰이는 건데 하나의 일처리 단위가 되는 거죠. 내 통장에서 1,000원이 빠지고 내 친구 통장에 1,000원이 들어가는 그 하나의 일처리 과정을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고, 시퀀스는 그냥 시퀀스이고 그냥 순서 번호이고, 서브루틴 같은 경우에는 펑션이죠. 펑션. 뭔가 함수. 딱 봤을 때 트랜잭션 아니잖아. 시퀀스는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아니잖아. 서브루틴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기능을 모아놓는 거잖아요. 그쵸? 기능에 대한 것들을 모아놓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아니고 클래스겠네. 자, 그래서 클래스, 객체 지향 구성 요소, 클래스라는 게 있고, 자,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속성이라는 게 있는 거고, 뭔가 가지고 있는 속성, 멤버 변수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메서드, 뭔가 연산할 수 있는 메서드, 행위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자, 객체. 클래스를 생성을 시켰어요. 그걸 객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인스턴스라고 하기도 해요. 보통은 인스턴스라고 그래요. 자, 인스턴스가 있는 거고, 속성.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들, 요것들을 보고 속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 객체가 할 수 있는 행동들, 그것들을 보고 메서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인스턴스들이 여러 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얘가 얘한테 명령을 내리고 싶어. 그럼 어떤 메서드를 호출해라 라고 하겠죠. 자, 그때 메시지를 보낸다 라고 하는 거야. 자, 이것도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다.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자료 흐름도 DFD의 구성 요소로 옳은 것은 자료 흐름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흘러가는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잖아요. 그래서 뭐 동글뱅이도 있는 거고 이렇게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어. 이렇게 그 저장소도 있는 거고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자, 일단 프로세스라는 거 있는 거죠. 어떤 프로세스인지 데이터 플로우 흘러가는 거 있어야 되니까 데이터 스토어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커멘트. 자, 커멘트라고 하는 건 설명인데 얘는 없어요. 자, 프로세스 있는 거죠. 데이터 플로우 있는 거고 데이터 스토어 있는 거고 그리고 터미네이터. 단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단말이라는 거.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라. 요거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데이터 플로우 뭔가 흘러가고 있어요. 데이터 스토어 저장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자, 그리고 터미네이터 단말이라는 게 있고 데이터 딕셔너리 DD라고 하는 건 데이터 사전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있는 거죠.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하는 거는. 얘는 아니야. 자, 프로세스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데이터 스토어 있는 거고, 자, 그리고 터미네이터 있는 거고, 미니스펙도 아니죠. 얘도 따로 있는 거지. 데이터 딕셔너리라든지 미니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데이터 딕셔너리는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여기서 데이터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써놓은 게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라. 외워두셔야 돼요, 얘는. 자, 자료 흐름도의 구성 요소 해가지고 그림도 나와. 자, 프로세스, 자료의 처리, 변환 과정을 표현하는 이렇게 동글뱅이로 표시를 하게 된다. 자, 그리고 데이터 플로우, 자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하는 거고, 데이터 스토어, 자료 저장소, 짝대기 2개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단말, 자료의 출처와 도착지를 표현한다.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된다. 요 자료 흐름도 DFD의 구성 요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표기법까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UML에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구성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를. 자, 어쨌든 11번의 정답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냥 확장이에요, 확장. 그냥 그렇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은 거의 문답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문제 답을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이것까지 뭐 막 해가지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얘는 그냥 문답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디자인 패턴은, 자,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여 어떤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될 것인지 서브 클래스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서브 클래스가 생성시키는 거잖아요. 생성시키는 거. 그래서 얘는 팩토리 메서드 패턴이 팩토리 메서드 패턴. 12번의 정답은 3번이다. 3번. 아유, 근데 저도 이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특강을 좀 진행을 하고 싶긴 한데, 그건 아마 실기 때 하지 않을까. 필기 때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실기 때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12번의 정답은 3번이야. 팩토리 메서드 패턴.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설계 시 디자인 패턴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그 가이드를 줄 수 있는 바이블 같은 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 일단 개발자 이름을 넣어도 되지만 뭘 넣고 넣어. 그쵸? 얘는 안 넣어도 되잖아.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그냥 1번이에요. 개발자 이름을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문제 및 배경.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왜 처리해야 되는지. 그 처리되는 이게 가이드, 바이블 같은 거니까 바이블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샘플 코드들, 참조할 수 있는 샘플 코드들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개발자 이름은 필수 항목은 아니다. 쥐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1번이에요, 1번.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컴포넌트 설계 시 뭐뭐에 의한 설계를 따를 경우 해당 명세서에는 이런 컴포넌트 오퍼레이션 사용 전에 참여되어야 할 선행 조건, 사용 후 만족해야 될 결과 조건, 그리고 오퍼레이션이 실행되는 동안 항상 만족되어야 할 불변 조건이 포함된다. 여기 안에는 이것도 외워야 되죠. 협약에 의한 설계, 협약에 의한 설계. 협약에 의한 설계이다. 14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라. 얘도 거의 문제답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자, 선행 조건,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결과 조건, 자, 그리고 불변 조건. 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컴포넌트를 만들 때, 뭔가 모듈을 만들 때
선행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고 뭔가 입력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출력되는 값,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라 자, 그리고 거기 안에서 변하지 않는 값들, 이런 불변 조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얘 가로치고 나올 수 있어요. 얘 가로치고 나올 수 있으니까 요것도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협약에 의한 설계라는 거.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협약에 의한 설계이다.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요구사항 분석 시에 필요한 기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자, 요구사항 분석이라고 하는 거.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분석 단계에서 수행을 하는 건데, 이 분석 단계에서 요구사항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 고객 같은 경우에는 요구사항을 말을 못해요. 이건 뭐 고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그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쇼핑몰 만들어주세요. 이게 끝이야. 그러면 이 쇼핑몰 안에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프로세스가 들어가야 되는지, 누가 이것들을 사용하는지, 이 사람들도 정확하게 말을 못 한단 말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거야. 야, 너 좀 뱉어봐. 야, 뱉어봐. 그러면서 요구사항을 쭉쭉쭉 뽑아내야 되는 거라. 뭐, 청취를 한다든지, 인터뷰를 한다든지,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가서 소주를 먹으면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런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요구사항들,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쭉쭉쭉 뽑아내야 돼. 안 그리고 그냥 만들어버리면은 나중에 다 만들고 나서 넌 뭘 만들거니?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니는 뭔 얘기해줬니? 이러는 거야. 그럼 둘이 어떻게 돼? 싸우는 거지. 이렇게 치고받고. 돈 주네 안 주네 이러면 싸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사항 머릿속에서 다 끄집어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가지고 협의를 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어쨌든 거리가 먼 거. 자, 청취하고 인터뷰 질문 기술. 물어봐야지. 듣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어떤 것들 더 필요하냐? 야, 이렇게 회원은 나 이렇게 만들 건데 이렇게 하면 되겠니? 이런 거 필요하겠죠? 자, 분석과 중재 기술.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들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 분석하고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 뭐 개발자가 있으면 아이씨, 그거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중재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설계 및 코딩 기술. 얘는 구현 단계에 쓰는 거지. 얘는 개발자가 하는 거죠. 얘는 구현 단계에 쓰는 거고, 얘는 분석 단계에 쓰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설계 및 코딩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요구사항 분석하고는 영두 상관이 없다. 15번의 정답은 3번. 관찰 및 모델 작성 기술. 관찰하는 거야, 이렇게. 야, 이거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관찰하는 거지.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라.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애자일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자, 제가 애자일 기법 같은 경우에는 날렵한, 민첩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애자일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뭐 XP, 익스트림 프로그래밍도 있고, 스크럼도 있고, FDD도 있고, 자, 크리스탈도 있고, 지우고. 크리스탈이라는 것도 있고 린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종류들도 조금 알아주셔야 돼요. 자, XP의 5가지 핵심 가치 그리고 12가지 뭐 설계 원칙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자, 스크럼 같은 경우에는 스플린트 단위로 해가지고 빠르게 뭔가 동작 가능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매일 아침 회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스크럼이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종류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XP하고 스크럼이 대표적인 애자일 기법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애자일 기법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묶어가지고 그냥 애자일 기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자일 기법 같은 경우에는 고객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면서 사람을 들들들 볶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뭔가 만들어내는 거. 문서보다는 뭔가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게 애자일 기법이다.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자, 절차와 도구보다는 개인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맞아요. 그래서 애자일 그 선언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게 들어가 있어. 근데 여기서 소통이 이 개인이 어떤 개인인지 알아요? 이 개인이 일할 수 있는 개인이야. 일할 수 없는 개인은 잘라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싫어해. 일을 해야지 소통을 중요시하는 건데 일을 못하는 사람하고는 소통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떡 같은 기법이 어디 있어? 에이. 계획에 중점을 두어 변경 대응이 난해하다. 계획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중요시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은 2번이 되는 거죠. 계획보다는 뭔가 빠르게 만드는 걸 중요하는 거예요. 계획을 중요시하는 거는 얘는 폭포수 방법론이에요. 폭포수 방법론. 자, 소프트웨어가 잘 실행되는데 가치를 둔다. 계획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데 가치를 두는 게 애자일 방법론이다.
자, 고객과의 피드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은 다 들어줘야 되는 거야, 다. 아주 그냥 개떡 같은 거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냐고. 고객이 무슨, 그래, 갑이 뭐 어쩌라고. 난 말라주고 되나? 말도 안 되는 거야. 나 이거 싫어해. 예자일 기법. 정말 강의는 하고 있지만은 나 예자일 기법 싫어해. 자, 어쨌든 계획에 중점을 두는 거 아니에요.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자료사전에서 자료의 반복을 의미하는 것은 자료사전에서 이 기호들 나오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처음에 는 같은 경우에는 정의예요. 대입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회원이다 라고 했을 때는 회원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회원에는 아이디라는 것도 들어가는 거고 플러스 패스워드라는 것도 들어가는 거고 플러스 네임이라는 것도 들어가는 거고 플러스 뭐 성별이라는 것도 들어가는데 성별에는 남자도 들어갈 수 있고 여자도 들어갈 수 있고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만드는 거 요걸 보고 자료 사전이라고 한다. DFD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에서 이 DFD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인 거란 말이에요. 회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이 회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어디서 한다? 자료 사전 데이터 딕셔너리에서 하는 거다. 오케이? 자,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는 대입을 의미하는 거고 괄호 이렇게 괄호 같은 경우에는 생략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략. 그리고 이 중괄호 같은 경우에는 반복을 의미하는 반복할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각괄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썼었는데 선택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반복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반복을 의미하는 거는 3번이지, 3번.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는 하는 거는 자료의 정의예요. 회원은 이렇게. 자, 그리고 플러스는 연결하는 거. 회원은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등등등등. 자, 그리고 괄호 같은 경우에는 생략, 없어도 되는 거, 취미 같은 거 이런 것들 괄호로 해가지고 쓰는 거고 각괄호 같은 경우에는 자료의 선택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중괄호 같은 경우에는 자료의 반복. 자, 그리고 주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료의 설명 곱하기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다. 얘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미드웨어 솔루션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했어요. 나 이 문제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진짜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지 모르겠는지 아무튼 미드웨어라고 하는 게 중간에서 뭔가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하고 서버하고 있으면은 거기서 뭔가 도와주는 그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미드웨어라고 하는데 이 미드웨어에 들어가는 게 WAS 들어가요. 그리고 리모트 프로시저 콜 이런 것도 들어가요. ORB 요거 오브젝티브 해가지고 이런 거 들어가는데 웹서버 같은 경우에는 얘도 중간에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뭔가 서버를 도와줘가지고 정적인 거를 보내주는 웹서버도 도와주는 건데 나는 왜 얘가 미드웨어 솔루션에 들어가지 않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웹서버 같은 경우에는 미드웨어 솔루션이 아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IIS라는 게 있어요. 자, IIS라고 하는 게 웹서버로 보통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이 IIS 서버라는 게 와스 서버의 역할도 해. 그러면은 얘는 뭐야? 그럼 IIS는 뭐야? 얘는 뭐 왕따야? 이상하잖아요. 조금 애매해. 어쨌든 18번의 정답. 위키피디아 기준으로 웹서버는 아니니까.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2번이다. 자, 미드웨어 종류들 잘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RPC, 원격 프로시저 콜이고, MOM, 메시지 지향 미드웨어이고, ORB라는 것도 있고, DB 접속 미드웨어도 있고, 트랜잭션을 관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 TP 모니터라는 것도 있고, WAS, 동적인 거를 담당하는 WAS라는 게 있고, ESB, 메시지 버스 이런 것들이 있다. 요 미드웨어 종류, 요거는 위키피디아 기준이니까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잘 나와요.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코드의 기본 기능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코드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개발을 하다 보면은 뭐 이런 것들, 기능으로 거리가 이런 걸 써요. 이런 거 너무 길잖아. 한글로 되어 있고 길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뭐 G로 하자, GI로 하자. 자,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코드예요. 자, 코드인데 거리가 먼 것이래요. 자, 일단 복잡하면 안 되지. 당연히 코드라는 거는 간략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거리가 먼 것이니까 복잡성이지.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복잡하면 안 된다. 간단해야 돼요. 간단하게. 표준화시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식별할 수 있어야 돼. 자, 이런 것들이 코드의 역할인데 기본 기능인데 복잡하면 안 되는 거라. 복잡하면 코드를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 자, 코드의 종류. 자, 코드의 종류가 잘 나와요. 자, 순차 코드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완전 순차 코드. 간격을 주는 거예요. 간격을. 그래서 뭐 1번부터 10번의 영역,
뭐 이렇게 영역 주는 거. 자, 구분 순차 코드. 블록으로 나누어서 1반에 1번, 2번, 3번, 4번, 2반에 1번, 2번, 3번, 4번. 이걸 보고 구분 코드라고 한다. 순차 코드 빼고 그냥 구분 코드라고 알아두셔도 돼요. 자, 그리고 10진 분류 코드. 10진수를 되어 있는 거. 1, 2, 3, 4, 5, 6, 7, 8, 9, 10. 10진수를 되어 있는 거. 자, 그룹 분류 코드 같은 경우에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를 그룹 분류 코드라고 한다. 자, 그리고 표의 숫자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널빤치가 있어요. 자, 그럼 널빤치에다가 뭐 30이고, 뭐 60이고, 뭐 20이고, 자,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가로 넓이, 세로 넓이, 중량, 이런 것들 적어 놓는 거. 이런 것들을 표의 숫자 코드라고 한다. 자, 연산 코드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보면은, 아, 저게 뭔지 알겠다. TV 언더바, 뭐 2010 언더바, 뭐 001 그러면은, TV네. 2010년도에 만들었겠네. 첫 번째로 만들었나? 뭐 이런 것들 보고 연산 코드라고 하는 거고, 합성 코드는 여기 있는 것들 그냥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합성 코드라고 한다. 오케이?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케이스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케이스 도구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소프트웨어 만드는 과정을 에이디드 하는 거예요. 에이디드라고 하는 게 도와준다라는 거죠. 도와줘. 누가? 컴퓨터가 도와준다라고 하는 게 케이스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캐드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캐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얘가 디자인이잖아요. 디자인을 ADD 해준다. 누가? 컴퓨터가. 그게 CAD예요. CAM이라고 하는 거는, CAM이라고 하는 거는 공장의 자동화를 도와주는 거예요. 누가? 컴퓨터가. 이게 CAD, 뭐 CAM 이렇게 쓰는 거죠. 컴퓨터가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뭐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개발하는 전체 과정, 뭐 계획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리가 먼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자동화하기 위한 도구이다.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맞아. 자, 표준화된 개발 환경 구축 및 문서 자동화 기능을 제공한다. 개발 환경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고, 문서 자동화해 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잖아요. 얘도 맞아. 그죠? 작업 과정 및 데이터 공유를 통해 작업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런 것도 케이스 도구가 되는 거죠. 어떤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이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뭔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도구들, 그런 도구들도 케이스 도구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얘도 맞아. 자, 2000년대 이후 소개되었으며 객체 지향 시스템에 한해 효과적으로 활용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거죠. DFD, 얘는 구조적인 그 프로그램에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2000년대 이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DFD 같은 경우에도 도와주는 거잖아. 어쨌든 미니스펙도 도와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틀린 거죠. 얘가. 뭐 객체 지향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2000년대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게 케이스 도구라고 한다. 내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 이걸 보고 케이스 도구라고 한다. 이게 20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과목 소프트웨어 설계 쪽 문제들을 한번 풀어봤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회 때 나왔던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문제답 형태로 외워야 되는 것도 있는 거니까는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디자인 패턴이라든지 UML이라든지 이런 거는 쓰세요. 잘 정리해서 잘 쓰신 다음에 가서 막 달달달달 외우는 거야. 그리고 나서 시험 시작하면 싹 넣고 막 보는 거지. 이게 뭐 디자인 패턴 나오네, UML 그런 거, UML 나오네 이런 거 본 다음에 일단 한 문제 맞고 시작하는 거라.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나중에 쓰지도 않으니까. 정말로 내가 쓸모가 있다라고 하면 19년 동안 내가 이거 정말 필요하다라고 했으면은 뭐 10시간이 됐든 20시간이 됐든 알려드리지.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시험용으로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